이번 주 한국 증시 뉴스만 보면 복잡한데요. 10분이면 사야 할지 쉬어야 할지 감은 잡고 가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지난 몇 주간의 한국 증시 자료들을 쭉 훑어보는데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셨나요?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그 꿈의 5천 고지를 밟으면서 막 축포를 쏘아 올리는데 다른 한쪽에선 코스닥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어요. 네,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면서 이 한국 증시의 두 얼굴을 움직이는 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엔진이 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상승한 것 같지만 그 동력과 과정은 완전히 달랐죠. 완전히 달랐죠. 하나는 펀더멘털이라는 아주 묵직한 엔진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정책 기대담이라는 아주 뜨거운 뭐랄까 터보 엔진이었습니다. 터보 엔진, 비유가 재밌네요. 네. 오늘은 이 두 엔진이 어떻게 시장을 이끌고 또 흔들었는지, 그리고 이 현상들 속에 숨겨진 투자자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묵직한 엔진, 코스피 5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꿈의 지수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상승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거품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었죠. 자료를 봐도 뭐 미국의 관세 우려 같은 악재도 있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상승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보통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고평가 논란,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비싸졌으니까요.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 EPS가 상향되는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보다 더 빨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은 주가가 오른 속도보다 기업들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빨라서 오히려 시장이 더 싸지고 건강해졌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가는 비싸졌는데 그 내용물은 더 알차진 거죠. 와, 한마디로 펀더멘털이 아주 튼튼하게 뒷받침된 굉장히 질 좋은 상승이었다는 뜻입니다. 거품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야, 그렇군요. 그럼 그 실적을 견인한 쌍두마차가 있었을 텐데요. 자료를 보니 단연 반도체랑 자동차가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두 섹터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시장 전체를 그냥 이끌었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에서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네. 삼성전자가 고객사들한테 가격 조정 안내문이라는 공지를 보냈는데 와,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모든 메모리 제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인상한다. 80%요? 네, 80%요. 이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시장의 공급 부족이 얼마나 극심한지, 또 삼성전자가 얼마나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아니 80% 인상이라니 이건 거의 독점적인 지위가 없으면 불가능한 숫자 아닌가요? 고객사들이 뭐 반발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협상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파는 사람이 갑인 시장입니다. 아, 인공지능, AI 때문에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니 미국발 관세 우려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도 이런 압도적인 펀더멘털 앞에서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또 다른 엔진이었던 자동차는 어땠나요? 현대차 그룹의 약진이 굉장했다고 하던데요? 눈부셨죠? 현대차 그룹이 코스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섰는데 이게 단순히 차를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시작이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거예요. 바로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붙으면서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 그러니까 리레이팅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 부분이 흥미롭네요. 단순히 그냥 제조업체가 아니야 미래 기술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마치 테슬라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통 제조업체들이 테슬라처럼 기술 기업으로 인정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현상이죠. 그렇군요. 시장은 이제 얼마나 파느냐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파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 질문에 성공적으로 답하기 시작한 거고요. 코스피의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반도체라는 확실한 현재, 그리고 자동차, 아니 로봇이라는 기대되는 미래. 이 두 개의 튼튼한 다리로 5천 고지를 밟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이렇게 잘 나가는 동안에 사실 코스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완전히 달랐죠. 오히려 알테오젠 쇼크 때문에 찬물을 확 뒤집어 쓴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180도 바꾼 한마디가 나왔죠. 맞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그 한마디, 바로 정부와 여당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코스닥 3,000포인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아, 코스피와는 전혀 다른 아주 강력한 정책 엔진의 시동이 걸린 순간이었죠. 디지털 자산이라 구체적으로는 뭘 하겠다는 거였나요?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증권형 토큰, STO라고 하죠. STO요. 네, STO와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였죠. 잠깐만요. 그 증권형 토큰 STO라고 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비트코인 같은 코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게 기존의 가상자산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혹시 뭐 부동산이나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정확해요. 맞나요? 네, 기존 코인이 실물 자산과의 연결고리가 좀 불분명했다면 STO는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관리를 디지털화해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겁니다. 훨씬 안정적이고 제도권에 편입시키기도 용이하죠. 아하. 정부는 이걸로 새로운 투자 시작을 열어서 코스닥을 부양하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그 청사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료를 보니까 거의 폭발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폭발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관 투자자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에 아까운 자금을 코스닥에 그야말로 쏟아부었습니다. 1조 원이요? 네,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의 돈줄기를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죠. 관련주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다날, NHN KCP,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인터넷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니까요. 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코스닥 시장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정책 기대감으로 불꽃이 막 피어오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찬물이 끼얹어 줬잖아요.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네, 바로 알테오젠 쇼크가 시장을 강타했죠.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서 다들 기대가 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핵심 조건인 마일스톤 규모랑 로열티가 시장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심장이 멎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겠네요. 그렇죠. 이 소식 딱 하나 때문에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 빠진 거예요. 20%요? 네,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다 보니 공포감이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로 그냥 쫙 퍼져나갔어요. 역시 바이오주는 믿을 게 못 돼.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충격이 얼마 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시장이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시장 분석의 핵심입니다. 아, 개별 기업에 엄청난 악재가 터졌는데도 섹터 전체가 빠르게 반등했다는 것. 이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힘의 균형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코스닥 3000이라는 거대한 정책 기대감이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문제를 압도하기 시작한 거죠. 투자 심리가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나 보다는 이 회사가 정책의 수혜를 받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라는 나무 하나가 썩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코스닥 3000이라는 거대한 숲 전체가 비를 맞고 있으니 결국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컸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비슷한 롤러코스터를 탔던 것 같아요. 네. 로봇 테마는 그 현상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끝판왕이요? 효림 로봇 같은 경우 뚜렷한 실적도 없는데 오로지 수급과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10배씩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결국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다시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죠. 이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들, 코스피의 안정적인 우상향과 코스닥의 극심한 롤러코스터, 이 모든 변동성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의 속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증시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고 대기 중인 돈이 96조 원을 넘어
1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0조 원요?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돈이네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죠?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다른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증시로 돈이 몰리는 거죠. 아하. 이 막대한 대기 자금이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 FOMO 심리를 극도로 자극하면서 아주 빠른 순환매 장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포모. 이건 마치 인기 맛집에 줄 서는 것과 같아요. 반도체라는 맛집에 사람이 너무 몰리면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바로 옆 자동차 맛집으로 달려가죠. 그러다 정부가 코스닥에 새로운 맛집을 열겠다고 하니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아주 정신없는 오픈런 장세인 겁니다. 오픈런 장세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봤어요. 시장을 분석하는데 심슨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네네. 통계학에서나 보던 용어인데 이게 증시 분석에 어떻게 쓰인 건가요? 실제로 보면 코스피 전체의 외국인 지분율은 과거 고점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럼 표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예전보다 더 많이 샀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부분을 쪼개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의 핵심이자 한국 증시의 상징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오히려 과거보다 감소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전체 파이는 커졌는데 가장 중요한 두 조각은 오히려 작아졌다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바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과거에 비해 너무나도 거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과거와 똑같이 100억 원을 들고 주식을 산다고 가정해보죠. 네. 주가가 2배로 올랐다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주식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지분율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아,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덩치가 너무 커져서 외국인들이 과거만큼의 지분율을 채우기 힘들어졌고 그 돈이 다른 코스피 종목들로 퍼져나가면서 전체 외국인 지분율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와, 부분을 합친 결과가 전체의 경향과 다르게 나타나는 심슨의 역설, 이 바로 이거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전체 외국인 지분율 수치만 보고 외국인들이 돌아왔다고 환호했다가는 시장의 진짜 속살을 놓칠 뻔했네요. 맞습니다. 시장을 볼 때 전체 수치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을 구성하는 부분을 반드시 쪼개서 다각도로 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죠. 이런 디테일 속에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재 한국 증시는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튼튼한 펀더멘털 엔진과 코스닥 부양이라는 강력한 정책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100조 원에 달하는 대기 자금이 포모 심리를 부추기면서 정신없는 오픈런 장세를 만들고 있고요. 네,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에서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질적인 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실 없는 기업들은 정리하고 신사업을 가진 진짜 우량 기업들이 계속 유입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지금처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좋은 배와 나쁜 배를 가리지 않고 모두 띄우는 것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진짜 성장을 할 기업과 일시적인 파도에 올라탄 기업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똑똑한 한 주를 준비해 드릴게요.